관련된 그래프인데 X축이 시간이 아니고 가열하는 동안 필요한 열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온도고요. 열량 단위 킬로줄로 되어 있어요. 4회차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답이 3번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왜 기억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바뀔 때요, 요 부분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라서 융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열이 융해열이죠. 근데 이 융해열이 뭐랑 같다? 응고열이랑 크기가 같다. 이게요. 그러니까 융해를 주고 온거를 묻는 거 합법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필요한 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잠자는 열, 잠열 또는 숨은 열이라고 한다. 모든 물체에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 필요한 열을 우리가 응고열, 기화열, 승화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잠열을 나타낼 때는 기준이 있다. 모든 물질 1kg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얼마냐면 40kJ의 에너지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위에 보시면 2kg이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융해열을 얘기해요. 그러니 이때 응고열은 얼마라고 해야 된다? 20kJ/kg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물체의 비열은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이때 상태가 바뀌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요 구간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비열의 역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비열이 더 큰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울기는 액체일 때가 훨씬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비열은 액체일 때가 더 크죠.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물체의 온도는 일정하다. 네,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애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 상태가 바뀌는 동안 변하는 건 뭐가 있니?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니? 설명해 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얘기해, 서연아. 이제 너밖에 안 남았어. 상태가 바뀌는 동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분자의 배열이 바뀌고, 네. 분자의 종류랑 입자의 종류가 시간이 네.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분자의 배열은 바뀝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애들 면접하면서 분자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쓰는 거야, 분자 대신에 입자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맞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린 알아요. 모든 물질이 다 분자로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입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변화를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뭐?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상태가 바뀌는 동안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입력, 그리고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이건 원인이죠. 그 결과 나타나는 건 뭡니까? 상태가 바뀌는 동안에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인력, 배열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뀐다? 부피와 밀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건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 서연아, 이건 원인.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그렇죠.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아. 알겠어? 네, 뭐 하나를 얘기하더라도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어요. 그 열의 출입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 있니? 라고 물어봐. 이제 태규. 경기부 면접 문제 엄청 어려워요. 아세요? 네, 해보세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융해가 있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응고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 출입하는 열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액체를 사용하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같은 것도 있겠고. 거기서 상태 변화 뭐를 이용하냐고. 상태 변화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흡수하는 무슨 열? 기화열을 정확하게 표현하자. 우리가 주로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냉장고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기화열, 흡수를 이용해서 주변의 온도를 뭐한다? 낮춘다. 또박또박. 그 다음. 뭐야? 네. 그 다음. 요즘 이것도 준비가 안 됐어? 서연. 그 다음. 온모양 방출을 이용해서 과일의 과일의 냉해를 냉해를 막기 위해서 냉해 방지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과일에 물을 뿌리면 물이 뭐 하면서 얼면서 그죠? 액체가 고체되면서 응고열 방출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냉해를 방지할 때도 쓰고 이글루 안에 있는 사람이 따뜻하게 잘 때도 이 원리 사용하는 거예요. 또 야 면접 본 새끼들 이제 얘기해봐. 스팀 난방기에서 액화열을 방출해서 따뜻하게 액화열 방출이 기화열 맞는데 액화열 방출. 네. 그럼 스팀 난방기에서 기체가 액체되는 액화열을 방출해서 온도를 높인다고? 맞아? 응. 또요. 그 다음은 없어? 모르겠죠. 아니 저 모른다고요. 드라이 아이스. 그렇죠. 아이스크림 케이크 보관할 때요.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승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여기에서 자, 거기에 맨 위에 보시면 질량과 처음 온도가 같은 A, B 용액을 가열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질량이 같습니다. 질량이 같은 두 액체를 가열했더니 시간에 따라서 A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B는 천천히 올라가.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최종적인 온도가 A는 60도고요. B는 40도에서 멈췄어요. 자, 질량이 똑같은데 똑같은 열을 줬는데 온도 변화량이 다르다는 건 두 물질의 비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비열이 큰 게 A니 B니? 비열이 큰 거 A예요 B예요? B. B가 비열이 훨씬 더 크죠.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량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량이 작으니까 비열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럼 이때 연료량은 누가 크니? 라는 거죠. 비열은 모든 물질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하고요. 연료량은 뭡니까? 어떻게 구해요? 연료량은 비열 곱하기 뭐냐? 질량이죠. 되겠어? 이때 비열이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A와 B의 비열이 1대2 이 정도 주면 되죠. 근데 얘네들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같죠? 되겠냐? 그러니까 연료량은 B가 더 커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해? 자, 그러면 이렇게 질량은 같지만 연료량이 다른 물질을 서로 접촉시키는 거예요. 그럼 열이 이동하겠죠. A라고 하는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60도에서 낮아질 거고 B는 온도가 40도에서 열받으니까 올라갈 건데 둘이 열 표현되는 온도가 50도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겠죠.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연료량이 A는 작으니까 금방 열을 잃는다는 얘기고요. B는 연료량이 크니까 천천히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둘의 이 온도가 같아질 때요. 얘네들 연료량을 1과 2로 본다면 여러분들 주고받은 열의 양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의 Q는 CM 델타 T잖아요. A의 요 값을 1로 보시면 B의 이 값은 얼마로 보시면 되냐면 2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 변화는 얘는 60 빼기 T고요. 얘는 T 빼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60-T는 2T-80 그래서 넘기시면 140은 3T 그래서 T는 대략 얼마 나오냐? 얼마 나오냐? 43. 네, 이 정도 나오죠. 되겠어? 그래서 50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거야. 46. 뭐? 46.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얘기. 알겠어? 이런 식으로 숫자 놓고 계산하는 게 그 순간에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 비열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로 놓으시면 나머지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단열 팽창, 단열 압축 여기에서 나온 연력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연력학 배웠으니까 그걸로 빨리 머릿속에 넣어보시면 되죠. Q는 델타 U 플러스 W 대 가 같은 경우에 뭐냐면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한대요. 여기가 압력이고요. 여기가 부피라고 친다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한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일을 했는데 대략 60 했다고 치고 나는 준 열의 양을 100으로 잡으면 아 내부 에너지는 한 40좀 증가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수치로 놓고 보는 게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똑같이 100이라는 열을 줬다고 치자.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거야.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부피는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에서 PV와 T가 비례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이해돼? 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한 일은 없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준 열만큼 다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데 써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 경우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비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열의 출입이 없다 그랬으니까 Q 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열의 출입이 없어. 단열된 상태라는 얘기야. 자, 열의 출입은 없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열의 출입이 없는데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감소해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열 압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부피가 감소하니까 1은 마이너스의 1을 받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했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런 관계야.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기억. 같은 열량을 줬을 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나가 훨씬 더 커야 된다. 맞는 얘기. 나가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와 나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니은 보시면 다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니 증가합니다. 왜?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다에서 기체는 외부로부터 1을 받았니? 라고 했는데 기체는 외부로부터 마이너스 1을 받았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실제로 얘는 안 하잖아요. 대신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니? 구름 생성. 구름 생성 과정에서 열의 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구름이 생기는 과정. 태규야, 이게 여기서 수업하는 출석면접 대비는 너네 둘밖에 없어. 너네 둘이 다 하는 거야. 자, 구름 생성 과정. 태규. 설명 못하면 죽여 이 개놈의 새끼. 공기 덩어리가 상승. 그렇죠. 공기 상승. 단열 팽창. 단열 팽창에 의해서 단열 팽창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이슬점에 이슬점에 도달해서 이제 음결이 시작돼요. 네, 응결에 의해서 구름 생깁니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러면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기가 상승해야 나머지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죠. 자, 그러면 구름이 생기는 경우 네 가지. 서연아. 그 안 들려. 구찌가 약간 부등가열 될 때. 네. 지표면
여전히 불균등 가열일 때 또 공기가 산을 타고 네,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또 저기압 중심에서 네,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 기류 때문에 되겠냐? 또 네 개라고 이 새끼야. 태규야 도와줘. 이 면접 끝난 새끼들 뭐야 네 번째. 전사. 맞아요. 전사 만나면 구름이 올라. 전선 만나면 하늘 뭔 말이야? 찬 공기와 이 새끼들아 더운 공기가 뭐할 때 만날 때 되겠냐? 이게 구름이 생기는 네 가지 경우라고. 그러면 구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승해야 되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산을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는 급격히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온도 변화 없이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 생겨요. 그럼 거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뭐하니? 뭐가 일어나니? 단열, 압축. 그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가 뭐하니? 상승. 그래서 산을 타고 올라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지고요. 산을 타고 내려올수록 공기는 뭐해진다? 뜨거워진다. 그 공기를 뭐라 그런다? 그 뜨거운 공기를 뭐라 그러니? 높색으로.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여기서 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한 게 디귿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넘어가죠. 4번이요. 4번의 답이 뭐니? 답이 뭐래요? 5번이요. 자, 보시면 자, 파동이 뭐니? 나 어제 파동이 뭐니? 라고 질문했는데 그걸 대답 못하는 최초의 아이를 만났어. 그 아이는 오늘 면접이었어. 감동이었어. 다행히도 파동 문제는 안 물어보셨어. 자, 파동이 뭐니? 에너지가 진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파동이라고. 네, 서연아 파동이 뭐니? 하원에서 시작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네.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파동을 분류한다면? 서연 얘기해. 그 진행방향과 그다음에 진동 방향에 따른 분류는 횡파와 중파로 나눌 수 있어.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떨 때 횡파고 어떨 때 종파인데? 수직할 때 횡파고 그다음에 나란할 때 중파. 네.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가 수직하다면 횡파이고요. 나란하다면 종파라고 얘기할래요. 또 매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필요한 탄성파와 필요한 매질이 필요하면 탄성파고 매질이 필요 없으면 비탄성파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그래서 소리는 어디에 속하니? 중파이자 소리는 종파이자 탄성파 탄성파이고 빛은 횡파이자 횡파이자 비타성. 비탄성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 있는 그림은 얘를 그린 거예요. 그쵸? 횡파와 종파를 그린 겁니다. 그 중에서 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횡파를 그렸다면 나는 종파의 형태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 가에서는 용수철 파동은 횡파의 형태를 띈다 맞는 건데요. 자, 그 중에서 나 같은 경우는 니은을 보시면 이렇게 횡파의 어느 순간에 매질 하나를 찍은 거예요. 요게 A예요. 그럼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달될 때 잠시 후에 얘는 어디로 진동하니? 라고 물어봤죠? 어디로요? 위쪽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 라고 했고요. 종파는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에서 그 다음 밀까지의 거리가 L이야 라고 얘기했어.
파동의 파장의 길이는 2L이죠. 밑에 있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L이죠. 파장 길이가 달라요. 그럼 속력은? 속력은 기억이 빨라? 니은이 빨라? 속력 누가 빨라요? 서연아, 속력 누가 빠르니? 기억이 빠르니? 가가 빠르니? 나가 빠르니? 같아요. 네, 속력은 같죠. 왜요? 생각은 파동이 주기분의 파장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주기랑 진도수가 서로 역수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는 중이지? 파동의 속력이 같은 이유가 뭐니, 태규? 나의 진동 이제 속력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나의 진동수가 2배라서 진동수가 2배고 어떻게 알아? 2F0 아, 2F0라고 나왔으니까. 네. 자, 그럼 성민아, 가하고 나의 파동의 속력 어때야 되니? 왜 같아야 되니? 똑같아?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파장의 길이는 얘가 2배 길고요. 뭐야? 파장의 길이는 얘가 2배 길고요. 진동수가 절반이기 때문에 둘의 속력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야? 매질이 같잖아. 속력이 같아야지. 같은 형수철이잖아. 네. 그래서 둘의 전파 속력은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있는 4회차를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는 5번 때문에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못 푸는 게 이상한 거죠. 자, 5번 문제 잘 보시면 여러분들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주공명 장치예요. 기주공명 장치. 요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4회차 문제에 얘가 있었어요. 이 기주공명 장치에서 소리 곱새는 일정한 진동수를 낸다. 그 일정한 진동수를 내서 그 밑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관에 그 소리가 진동해서 소리를 듣게끔 할 건데 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요. 기주공명 장치에서 소리가 정상파의 형태로 나오면 열린 부분은 배, 그 다음에 경계는 마디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수면이 마디인 부분에 오면 큰 소리가 나요. 그리고 나서 물을 쭉 빼서 그 다음에 높이가 다시 이 파동의 마디 부분에 수면이 오면 두 번째로 큰 소리가 납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수면을 쭉 낮추다가 이 높이에 오면 두 번째로 큰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소리가 나는 부분에서 두 번째 큰 소리가 나는 곳에 이 수면의 높이 차이가 바로 지금 나고 있는 공기의 소리의 파장의 반파장 길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의 그 수면의 높이 차이가 얼마냐면 첫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빼보시면 80입니다. 80. 되겠어? 이 길이가 80이야. 그러니까 A라는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16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런 의미에서 B라고 하는 애의 파장을 보시면 높이 차이가 얼마 나오냐면 83 나오죠. 그러니까 파장이 16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두 개의 됐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때 파장 길이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센티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면 1.6m예요. 뭐 1.66m예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는 센티미터로 쓰시면 단위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력은 F 람다로 계산할 거니까 파장 길이 아니까 진동수만 알면 돼요. 이거죠. 근데 그 진동수를 알 수 있는 힌트로 거기서 뭘 줬냐면 맥놀이를 줬다. 이런 단어는 처음 듣죠. 맥놀이 현상이 뭐냐면
뭐냐면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파동이 간섭할 때 간섭 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서로 간섭해요. 근데 간섭 조건은 두 파동의 파장 길이가 정확하게 같을 때만 간섭할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간섭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고 미세하게 차이가 얘처럼 있으면요. 166cm. 됐어. 이렇게 미세한 파장의 길이가 있으면 간섭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럴 때 맹무리 현상이 일어나요. 맹무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일 새벽에 땅 하고 제아의 종 치면 우리나라 종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등 하고 끝이 울림이 생깁니다. 그 울림이 파장이 비슷한 파동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맹무리 현상이야. 그래서 울림이 생겨요. 되겠냐? 이걸 맹무리 현상이라고 하고 이 맹무리 현상은 파장 길이가 비슷한 파동끼리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랬을 때 얘가 울림이 생긴다는 건 순간 커졌다가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커져요? 라고 하는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맹놀이 횟수예요. 되겠어? 근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맹놀이가 일어날 때 2초 동안 15회 맹놀이 현상이 일어났어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얘는 1초 동안의 맹놀이 현상이 7.5회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 맹놀이 횟수가 바로 두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입니다. 이게 맹놀이 횟수야. 됐어? 두 파동의 진동수의 차이만큼이 1초 동안 나타나는 진동 횟수예요. 이걸 맹놀이 횟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공기의 속력은 똑같아. 공기의 속력은 똑같으니까 얘가 만든 속력이랑 얘가 만든 속력은 똑같고 진동수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커야 되겠죠. 얘는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가 작아야 되겠죠. 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 얘 진동수는 F1에 비해서 7.5만큼 커요. 이 뜻이에요. 맞아? 이해돼? 그러니 여러분들 둘의 속력은 같아야 되니까 F1 더하기 7.5 진동수에다가 얼마? 1.6을 곱했을 때 속력과 F1 곱하기 1.66을 곱했을 때 속력은 같아야 되잖아요. 되겠어? 되겠어? 이 얘기예요. 계산. 나는 아까 계산기 돌려대더니 손으로 해라. 그래서 이거 F1 진동수 구하고 이게 F2 진동수예요. 이게 A의 진동수, 이게 B의 진동수. 알겠습니까? 구하시면 암산의 수업 주죠. 빨리 안 해요? 3분의 아니야. 틀렸죠. F1이? F1은 200, F2는 207.5.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00은 어느 나라 당나라고 산수냐 개새끼야. 그냥 씨. 그래서 200과 207.5 이렇게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다가 꼬맹아 200 집어넣으면 소리의 속력 나오겠죠? 되겠어? 그래서 구한 소리의 속력이 332m/초예요. 이렇게 나온대요. 됐냐?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애들은 간섭하지만 파장의 길이가 미세하게 다른 애들은 맹놀이 현상이라고 하는 울림이 생긴다. 그랬을 때 1초 동안의 맹놀이 진동수가 바로 두 파동의 진동수 차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기억을 좀 하고 가죠. 자, 그러면 4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회. 자, 3회는 푸신 거 채점.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뒤에 있는 다 보고 채점.
했고요. 8번 문제는 조금 이상해서 8번 문제는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했어? 뼈파는 응? 지파야 빠른 거 아니야? 어? 깊은 데가 빠른 거 아니야? 맞아요? 깊은 데가 달라요? 지랄한다. 진짜요? 물은 깊은 곳이 빨라요. 얕은 곳이 느리고. 그게 진짜요가 나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니 아니야? 물은 깊은 데가 느리대? 아까 그런 거 깊은 데가 빠른 거죠. 그냥 채점이나 해. 채점 끝났어? 왜 자, 여기에 있는 문제 신경 써서 뽑아낸 문제이기 때문에 다 제대로 푸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토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후디쌤이 다 못 풀어드려서 제가 수업 시간에 끌고 와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 1회, 2회도 찾아와. 어딘가 있겠지. 지금 새로 주시는 게 싫어. 자, 받은 기억. 그 중에서요. 채점은 푼 만큼 하셨어요. 자, 1번 질문인 사람. 1번 괜찮아? 자, 2번부터 4번까지 질문. 4번 4번. 또요. 자, 4번 보시면 4번에서는요. A 그림과 B 그림에서 파면 그렸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매질에서의 파면의 간격은 넓어요. 근데 B 매질에서 파면의 간격이 좁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좁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파면의 간격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파장길이 나타내는 거잖아요. 파장길이. 자,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두 매질을 만났을 때 파동은 굴절한다. 왜? 속력이 달라서. 그러면 속력이 달라서 굴절하는데 속력 차이가 크면 많이 굴절한다. 속력 차이가 적으면 적게 굴절한다. 속력 차가 없으면 안 굴절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꺾이는 굴절이 일어났다는 건 얘네들이 속력 차이가 있다는 건데 자, 이때 그러면 이 파동은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니? 파동의 진행 방향을 찾아봐. 어떻게 찾아? 그거 아무 지점이나 딱 경계선 한 점을 잡으세요. 그랬을 때 자, 항상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해 오는 겁니다. 수직하게. 그러면은 이 파면과 수직하게 이 점으로 와야 되니까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 파면과 진행 방향이 무조건 수직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 굴절해서 들어가는데 굴절해서 들어가는 아이가 또 이 파면에 수직해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어?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됐죠?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각이 컸다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느린 매질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물이라면 빠른 쪽이 깊은 물이고 느린 쪽이 얕은 물이겠죠. 되겠어?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 A에서 B로 물결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빠른 쪽이 깊은 물이니까 A가 깊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영역에서 물결파 파장의 비율은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율이랑 같니?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순간 꺾이는 정도를 꺾이는 이유가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의 비율이 꺾이는 비율이야. 그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 스넬. 그래서 스넬 법칙 기억나니? 그래서 두 매질 간의 속력의 비율이 두 매질 간의 꺾이는 비율이랑 같은데 이게 파장 비율이야. 그리고 이게 바로 각각의 매질에서 생긴 각도 비율이니? 라고 묻는 거잖아. 아니요. 각도의 사인값 비율이야. 각도 비율 아닙니다. 각도의 사인값 비율입니다. 알겠어? 이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는 겁니다.
됐냐? 입사각과 굴절각의 비율이 아니고 그 각의 사인값 비율이라고요. 알겠어? 그것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디귿 보시면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이 B에 대한 A의 상대 굴절률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A가 빠른 매질이니까 속력 100이라고 쳐. B는 느린 매질이니까 속력 50이라고 쳐. 그러면 이때 A에서 B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2죠. 맞냐? 근데 B에서 A로 갈 때 상대 굴절률은 그럼 얼마니? 2분의 1이거든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상대 굴절률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서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굴절은 빛이 가다가 꺾이는 현상인데 꺾이기 때문에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물속의 수면이 얕아 보인다. 그래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내 다리의 실제 길이가 이건데 됐어? 수면이 얕아 보이니까 내 다리의 길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내 다리의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 보이잖아. 그래서 다리가 실제보다 짧아 보여요 이거잖아. 근데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요 상태야. 그러면 내 다리는 실제로 1m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보이는 건 얼마인가? 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실제로 A 매질에서 생긴 뭡니까? A 매질의 길이와 A 매질의 길이와 그 다음에 뭐? B 매질에서 생기는 길이의 비율이거든요. 되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절대 굴절률 어떻게 된다고요? A 매질, B 매질에서 속력 비율이 절대 굴절률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알죠? 맞아? 맞아? 이게 A 매질, 이게 B 매질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서 그래서 A 매질과 A 매질의 실제 물속의 깊이는 B 매질의 굴절률과 B 매질에서 보이는 다리의 길이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빠르니까 1이고 얘는 느리니까 굴절률이 커야죠.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이 큰 건 아시죠? 맞아. 네. 그랬을 때 실제 내 다리의 길이가 1이면 물속에서 내 다리의 길이는 절반으로 보여야 되죠. 되겠어? 네. 수심의 깊이가 그래서 절반으로 보여요. 굴절률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도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는 질문 받아요. 5번부터 7번까지 8번은 지우라 그랬으니까 질문 몇 번? 5번이요. 자, 지금 6번은 선생님이 얘기한 저겁니다. 수심의 깊이. 저걸로 계산하는 거야. 6번 문제는. 되겠어? 5번 보시면 다음 중 거울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꼬매나 수식어가 있지. 실상은 반드시 뭐여야 돼? 실상은 돌입이어야 돼. 허상은 정립이어야 돼. 그쵸? 정립은 허상밖에 없고 돌입은 실상밖에 없어. 알겠냐? 그러니까 돌입, 허상 이런 얘기하는 순간 뒤지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됐어? 정립, 실상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 기억에서 평면 거울에 의한 자 상은 항상 정립, 실상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정립은 허상이야. 거울에 비춰있는 상은 허상입니다. 알겠어?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너네 파동 설명하면서 렌즈에서의 됐어? 상의 종류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 프린트에서 거울에서의 상의 개수 이거 계산하는 것들도 해드렸었고요. 했었죠 수업 시간에. 맞냐? 그래서 네. 거울에 비춰있는 똑바로 서있는 아이는요 허상이어야 됩니다. 정립 허상. 니은 보시면 오목 거울에 의한 허상은 항상 실물보다 작니 그랬는데 보면은 오목 거울은요 빛을 뭐하는 광학병치냐면 빛을 뭐하니? 빛을 모읍니다. 이 빛을
모든 광학장치에서의 상의 종류는 세 가지. 축소된 돌입 실상하고요. 확대된 돌입 실상하고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겨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오목 거울에 의한 허상은 됐죠? 물체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디귿 보시면 오목 거울에서의 상이 거울 앞쪽에 생길 때라고 했는데 꼬맹아 봐봐. 실제로요. 거울 앞쪽에 생길 때는 돌입상이고 뒤쪽에 생길 때는 정립상이다 라고 했는데 오목 거울은요. 이렇게 생겨 있어서 빛이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축소된 돌입 실상은 여기서 생기는 거고요. 맞냐? 돌입이니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목거울에 의한 상이 거울 앞쪽에 생길 때는 돌입상, 뒤쪽에 생길 때는 정립상 그랬는데 여기서 모이면 여기서 확장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면 확대된 상이 생기겠죠. 맞아? 여기는 축소된 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모이는 곳이니까. 여기가 퍼지니까 여기서는 확대된 상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겠어? 이런 이씨. 맞냐? 네, 그렇다고요. 자, 리을. 볼록걸에 의한 상은 항상 정립 허상이죠. 축소된. 알겠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죠. 자, 9번부터 12번까지는 완벽한 그냥 물리 원문제야. 이 정도는 풀겠지. 다음 시간에 챙겨와. 알겠어? 1, 2, 3에 챙겨와. 네, 여기까지 하죠. 밥 먹고 와. 현수야, 저거 꺼줘. 뭐라는 거야?